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중진연석회의, 의원총회,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거쳐왔지만 어쩌면 이게 다 한동훈 비대위를 세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어제였죠.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공작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정치인 한동훈의 등장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과연 한동훈 비대위 체제 국민의힘은 얼마나 민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천하람 인미애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거.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 선비세상에서 윈터 페스티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주 선비세상 사업단 정연일 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어떻게 목요일마다 정치권에 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예.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특검법 국회 통과 예정이어서 그때 또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조금 전 5시였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임식이 있었고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다. 무조건 배트 휘두르겠다. 이렇게 이 임사를 한동훈 전 장관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순신이냐 원균이냐, 보수의 수호자냐 윤석열 아바타냐.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하시게 달렸죠, 뭐. 근데 이제 물론 새로 출범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덕담을 건네고 싶고요. 네.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강화하는 느낌이 사실 너무 강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느냐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신다면은 한동훈 장관은 그걸 누구보다 더 충실하게 서포트하고 또 그걸 당내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는 적임자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그다지 잘 잡지 못하실 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장관에게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다. 예, 왜냐하면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을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하. 워낙 또 특수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대통령과 각 세울 일이 없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결국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과 정무적인 어떤 판단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네.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억지로 각세우고 이런 거는 거의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뒤통수, 뭐 윤심과 거리두기 혹은 뭐 쓴소리 이건 더더욱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건데 자, 그러면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어떤 역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도 얘기하면서도요, 참 아름다운 뒤통수 뭐 이런 좀 약간 이상한 얘기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일 겁니다. 본인은 그렇겠죠. 그걸 뭐 대놓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원래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보면은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원래 본인들이 모르던 거를 갑자기 시험 전날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전날에는 원래 잘하던 거, 알던 거 이제 차분하게 체크 정도 하고 이제 시험 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원래 잘하던 거 해야 됩니다. 원래 잘하던 게 뭡니까?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수사하고 필요하면 처벌받도록 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잘 들이댈 거냐.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응용대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한다느니 유승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서 그 당세를 확장한다느니 이런 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결국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왜 인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게 기본 과제라고 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측에서 보는 시각은 좀 그렇지가 않죠. 여야를 너무 가려서 수사를 한다 이런 건데 자 일단은 벌써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이거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이 발언 글쎄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환호하겠지만 그 외에는 글쎄 좀 많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금 이 타협의 여지들을 너무 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기도 전에 좀 좁혀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전례와 조금 맞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 자체가 총선을 직전에 두고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찬성하는 것이 결국 그게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누구든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라고 하는 열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너무 이 부분을 안 한다라고 바로 자를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명품백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몰카 공작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몰카 공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았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좀 그럴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지금 보수 지지층만 보면서 결집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가지고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한 게 그 특검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야당에서 특검 추천하지 않냐, 뭐 언론 브리핑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하지 않냐, 이렇게 이게 바로 독소 조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본인이 또 특검 수사 때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거 아전인수 아니냐,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박근혜 특검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여당 입장에서는 가혹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야당에서만 추천하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 또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야당이라는 것이 뭐 정의당도 일부 추천권 행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민주당으로 일원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하면서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럴 이유들이 있다고 보고, 또 특검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게 더 아프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이번에만 왜 유독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비대위원장은 정해졌고 다음 또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역시 뭐 대통령실에서 내리꽂을 것인가, 뭐 여기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사실상 직할 체제를 더 강력하게 가져간다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사실 뭐 큰 틀에서 뭐 용산의 뜻에 거스를 거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좀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예전에 뭐 이회창 총재 시절이나 뭐 YSDJ 시절에도 보면 국민들께서 칼질을 해서 현역 의원들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안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워 넣는 인물들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진짜 말 그대로 친소관계나 인맥에 의해서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정말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관위 자체도 용산의 뜻이 매우 크게 작용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용산에서는 좋은 인물들로 잘 채워 넣을 과제를 등에 업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라디오 채널 돌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정상인데, 약간이 아니라 많이 비정상인 상황이 됐으면 그거를 송두리째 바꿀 수 없다면 뭐 그나마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인물들로 잘 채워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는 뭐 글쎄요,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만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한동훈 장관은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당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두 분 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파악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악연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나기는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보면 인터뷰 내용 보면은 뭐 기대는 없지만 뭐 만나자면 만날 용인이 있다. 이 정도 상황이고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임요한 위원장이랑도 만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만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만난다 하더라도 뭐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뭐 기존에 비해서 당 운영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그냥 만나기만 하고 끝나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랑 막 하하호호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상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조금 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대하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서로 뭐 싸울 때 싸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그걸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이고 어떤 여야의 협력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설령 잡혀가더라도 잡혀가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대표니까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똑똑한 분이니까 어느 정도 협력하는 자세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탈당도 이제 뭐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다가왔는데. 네. 한 인터뷰에서 천하 용인 중에 한 명 정도만 결정 못했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천하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그건 이제 뭐 꼭 한 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탈당과 신당 합류라는 결정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허은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긴 의원은 그래도 좀 가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또 이 결단을 내리는 시점까지 이렇게 함부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당협에 많은 분들과 또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세상
KBS 라디오. 네, 6시 25분 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 선비세상에서 내일부터 윈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더욱 특별한 행사도 많이 열린다는데요. 영주 선비세상 사업단의 정연일 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연일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비세상 정연일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선비세상이 이제 앞으로 2달간 겨울 왕국으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선 영주 선비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영주 선비세상은 작년이죠. 2022년 9월 3일에 개관했는데요. 예. 선비의 고장인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세상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획서원인 소수서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 무량순이 가까이에 있고요. K문화 테마파크를 표방하고 있어서 영주 선비세상은 우리 전통의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오셔서 보고 있고 먹고 즐기면서 선비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K문화, 우리문화 테마파크다라는 말씀이시고 선비세상에는 뭐 한옥촌도 있고 한복촌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 전시 체험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네네. 선비세상은 우리 전통 문화를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이렇게 6가지 테마로 마을을 만들어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옥촌 같은 경우는 그 한옥의 공간을 한옥이 들어서는 터, 한옥의 구조인 집,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구별돼 쓰고 있는 방, 그리고 소요와 어떤 휴식의 공간으로 쓸 이렇게 4가지 공간으로 분리해서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우수성과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복촌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선비들이 어떤 품격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어떤 의관정제 체험과 함께 어떤 한복 아트관에서는 우리 전통의 색감을 미디어 아트로도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식촌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의 음식 문화를 뭐 돌상, 홀례상, 제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밥상에 담아서 우리 문화를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놨고요. 예. 그리고 한지촌 같은 경우는 한지라는 것이 원래 문화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릇으로서의 우리 한지의 우수성 그리고 직접 한지를 만들어보는 한지뜨기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촌은 그 한글 창제 원리를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게 영상이나 어떤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그냥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한글 놀이터 개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음악촌이 있는데요. 이 한음악촌은 우리 음악의 어떤 맛과 멋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그 332석으로 되어 있는 한음악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그 공간에서는 뭐 풍류 한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자락가 아니면 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주 공연하면서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뭐 우리 음악, 뭐 클래식, 재즈, 심지어 이제 뭐 뮤지컬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고 싶다면 선비세상 오시면 되겠군요.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원데이 쿠킹 클래스라는 것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네. 예. 원데이 쿠킹 클래스라는 거는 뭐 하루에 벌어지는 어떤 요리 강좌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한식촌에 그런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쿠킹 스튜디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총 28개의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28명이 한꺼번에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절기에 맞춰서 또는 어떤 영주의 특산물인 뭐 사과나 복숭아, 인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해보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만들게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라서 저희가 산타의 키친 뭐 이런 주제를 걸고 가족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호 사이즈 딸기 케이크 아니면 뭐 초코 케이크 같은 걸 만드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제가 그래요?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 8회차가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을 좀 기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원데이 쿠킹 클래스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내일부터는 전통 무예장이 문을 연다는 소식인데 이건 뭐 어떤 곳입니까? 예, 전통 무예장은 이제 우리 전통 무예를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선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책하고 글만 쓰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문물을 이제 겸비하는 것이 이제 선비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세상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전통 무예장을 조성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문물을 겸비한 인재로서 선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 무예장에는 그 VR 기술을 활용해서 활쏘기나 말타기 같은 그런 전통 무예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일 개장할 때는 이제 그 VR 시설로 너무 학습적인 컨텐츠라 이제 거기에다 저희가 이제 범퍼카 플레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네, 그래서 선비 세상으로 온 어떤 UFO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서 저희가 UFO 범퍼카, 그다음에 볼 스페이스장, 그다음에 에어바운스를 같이 설치해놔서 전통 무예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놀이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젊은 어린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내일부터 바로 이거 선비 세상에서 윈터 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윈터 페스티벌은 내일인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 2개월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연말 연시와 또 크리스마스 또 새해를 맞아서 지난 한 해의 어떤 추억을 되새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또 산타클로스를 뺄 수가 없어서 선비 세상 속에 작은 산타 마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타와 요정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어린이들을 좀 초대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타의 깜짝 이벤트가 있는 겨울왕국 미로, 그리고 대형 볼풀장이 있는 놀이공간, 그리고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엘프 아카데미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산타로 분장하고 예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산타의 옷장과 크리스마스 포토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제설기까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스노잉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눈놀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마술이나 이런 스페셜 공연들, 그리고 키다리 풍선 이벤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윈터 페스티벌을 이제 하면서 겨울 왕국을 어떤 주제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이로 이제 겨울 궁전을 만들어서 미로를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성 안에서 마법사를 만나서 포춘 쿠키를 얻어가지고 그걸 부시면서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놀이들을 좀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 터널 이런 것, 아니면 거기 또 볼풀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어린이들이 재밌게 놀면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멀리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올겨울은 반드시 우리 영주 선비 세상에서 이 윈터 페스티벌 꼭 좀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밖에도 사진 찍을 곳이 그렇게도 많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윈터 페스티벌 행사장 자체가 모두가 다 포토존이다. 그러니까 선비 세상 곳곳에서 한옥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정말 인생샷이 나올 것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진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이 밖에 또 특별한 공연, 이벤트도 펼쳐진다고 하는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저희는 이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매주 주말마다 좀 해왔어요. 콘서트 자락이라고 해서 저희가 클래식이라든지 재즈 그런 공연들 해왔고요. 그리고 풍류 한마당에서 우리 음악들 공연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것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윈터 페스티벌 기간에는 정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마술쇼, 버블쇼 이런 것들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매주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하루에 4차례씩 저희가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어린이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어린이 뮤지컬 삼형동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하고 또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이틀에 걸쳐서 오후 1시와 3시에 매일 2차례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 삼양동화가 이제 그 오헨리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이 작품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래설화죠. 그 내 사랑 우렁이 요거를 공연하는데 이게 내용이 그 원작을 좀 이렇게 새롭게 각색을 한 거라 보시면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주 꽉 찬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마술쇼, 버블쇼, 또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크리스마스 선물, 내 사랑 우렁이 등등 공연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많은 분들 우리 선비세상 윈터 페스티벌 함께 하시라고 초대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그 K문화 테마파크를 표방하고 있는 선비세상에서 내일이죠. 12월 22일부터 저희가 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저희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겨울왕국이 된 선비세상 윈터 페스티벌에서 정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많은 추억과 사랑을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썸머 월드, 겨울에는 윈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영주 선비세상으로 많이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 선비세상 사업단의 정연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요. 글쎄요, 야당과 대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도 좀 들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전하긴 했는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관계 앞으로. 축하한다고 해야죠, 뭐. 아니, 제가 아까 낮에 뉴스를 보다가, 뉴스가 중간중간에 뉴스를 끊고서 속보 형식으로, 사표 수리됐다, 그 다음에, 이임식 하는 현장을 중계하고 하는 게 뜨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그 언론과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을 내려가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정치인이 있었나? 없었지요. 그리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 이 정치가 더 꼬이겠구나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관계를 비틀고 또 정당하고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든 초유의 정권이라는 점을 아마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그 사람의 역할이 뭘까? 만약에 내년 총선 대비용이라면 공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선대위원장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악재가 있거든요. 뭐 특검도 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코앞에 현실화될 가능성 많고, 그런데 굳이 지금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서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이 한동훈 카드가 총선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게 특검의 수용 가능성은 1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 장악력이 좀 세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한동훈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건 뭐 내년 총선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점점 좀 확장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 또 그런 그렇죠, 우려가 이게. 드는 이유가 바로 또 그 이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명품백 수수는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대놓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그거는 예. 그 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예. 그 오늘 페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거요.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에 일이 있을 때마다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반응인가를 이렇게 한번 스크린하는 습관이 있는데, 예, 대통령실 직할체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뭐 김기현 대표가 있을 땐 그래도 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라고 이러저러한 쓴소리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왜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런 대통령 말을? 직할체제가 됐는데 결국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이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니 그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포기했다 이겁니까? 저는 포기했다로 들리던데. 두 가지 다죠. 포기도 했고 뭐 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을 직접 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명실상부한 그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나땡이라고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는데 이게 진심인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속으로 조금 두려운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한나땡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요즘 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신군부 대신 검찰 권력 그리고 거기 영화에 나오는 전두광 대신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노태건인가 노태우 장군 대신 그러니까 노태우 대신 지금 한동훈. 예. 새로운 지금 이 서울의 봄을 군합발로 짓밟았던 당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땡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정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권인지 어떤 권력에 기반한 정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동훈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이겨도 대통령 레임덕 올 것이고 저도 레임덕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면 이제 모든 포커스가 이제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이제 쏠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고 총선에 저도 레임덕이 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뭐 이겨서 모든 그 조명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그의 공이 커지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보다 더 빛을 이렇게 이 빠른 속도로 권력이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때쯤 되면 한동훈이 윤석열을 안 차겠냐. 한동훈이 윤석열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동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 저는 상상도 그런 많이 틀려요. 시나리오는 예. 별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예. 예. 저는 그냥 소설로 보고 그렇게 소설이 전개될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저는 너무 과도한 이 시나리오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줬다 이 정권이.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자, 민주당 네. 얘기도 좀 해보죠. 예비 후보 적격 심사를 두고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이경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 이 두 사람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은 그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고 지금 이번에 어제 판결 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겠나. 이분이 그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전 유성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 이상민 의원 탈당하고 나서는 야 이경 부대변인 되게 그 좋은 판이 열렸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이경 부대변인 일이 그 보복운전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1심에서 만약에 이분이 본인 진술로는 대리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대리운전을 했으면 대리운전 기사를 내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이상의 어떤 그 구체적인 해명을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없었다는 거는 좀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했어요. 예,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는요? 이분은 이게 사실 26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6년 전? 네, 그렇죠. 26년 전에 일어났고 오늘 그 민영배 의원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신이 광산구청장으로 있을 때 신원 진술서를 받았고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공무원으로 임용한 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정의찬 특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조선대 학생회장으로 총학생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진 것이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사면복권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행위를 옹호할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본인도 수차례 그 반성을 했고 이미 법적으로 이것이 다 끝났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이었죠?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정의찬 특보 같은. 그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할 당시에요. 그 뭐 소위 프락치, 그러니까 가짜 대학생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대학생이 경찰이 심어놓은 뿌락지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 학생이 당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26년 전에. 네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한총련 학생운동 하던 그 그룹들이 이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다수가 구속이 되었고 전체적인 책임을 져서 정의찬 특보가 5년형을 받고서 실형을 살은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정치인에게 이런 기회는 언제 그러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사면복권이 다 된 건데,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 소명을 했기 때문에 광산구에서도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게 보장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꺼내서 이 사람이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심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검증 기준이 조선일보 기사가 되어서야 되겠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후보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썼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이 판단한다면 그거는 이 위원회의 그러니까 검증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번 기회에 당이 이런 검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증거인멸 등등의 우려로 구속이 됐는데 이거 간단히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우리 민주당이 입장을 안 냈어요. 안 냈습니까? 예.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입장을 안 냈는데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입장을 냈어야 됐다, 민주당이. 그렇죠. 전직 당대표였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송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영장실질심사 때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예.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수사가 빨리 진척이 되고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내년 총선에 공천이 끝난 다음에 후보자 상태에서 줄줄이 소환되는 그런 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 협조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아직 결정 안 되셨습니까? 네, 지역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구는 안 되고? 예. 저희 지역에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할 사람들, 좋은 분들을 모신다고 요즘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저희 이 시간에 꼭 좀 알려주시고요, 먼저.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